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 초반에 잠시 불안했던 코스피가 이내 상승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장중 3,800선까지 뚫어냈습니다. 3,700선을 돌파한 지 불과 2거래일 만인데 지금 흐름은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3,800선을 돌파해낸 뒤에 현재 코스피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코스피는 2시 50분 기준 3,800선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775선으로 상승 출발해 3,728선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한 건데요. 현재 3,800선을 뚫은 뒤 오후에도 1% 넘게 오르며 3,800.8.42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차익 실현하려는 외국인이 4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하고 있지만 기관의 매수세 전환에 다시 상승 전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98,000원대 안착하는 모습이고 SK하이닉스는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돌파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48만 원대 거래 중입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3분기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면서 2%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한미 관세 협상 기대감에 현대차와 기아 모두 2%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2% 가까이 오른 874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화그룹주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4% 넘게 뛰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이 유럽 지역 방산 세일즈를 위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출국한 강훈식 비서실장 특사단에 합류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나오션 역시 5% 넘게 상승 중입니다. 앞서 중국의 제재 소식에 주가가 급락한 바 있지만 미중 갈등 해소 전망에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최근 코스피의 전체적인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건 반도체주입니다만 상승세로만 따져보면 더 주목할 만한 업종이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하락세를 탔던 2차 전지주입니다. 관련 ETF 상승률이 반도체를 뛰어넘을 정도인데 최근 상승의 배경과 앞으로의 흐름까지 엄하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달 들어 2차 전지 관련주가 반등하자 ETF 수익률도 급등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ETF는 2차 전지 관련 상품으로 이달에만 약 50% 넘게 뛰었습니다.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주 관련 ETF 상승률을 웃돈 수준입니다. 지난달만 해도 2차 전지 ETF 상품이 하락률 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린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중국 공급망을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토류를 넘어서 2차 전지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한동안 공매도 잔고가 많았던 2차 전지 업종에 쇼커버 매수세가 붙은 점도 최근 주가 상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 대한 기대감도 한몫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한국산 배터리 ESS를 깔자 결국 우리가 반등할 수 있었던 계기거든요. 미국도 데이터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 전력 소모량이 크니까. 다만 미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따라 2차 전지 수요에 직결되는 전기차 판매량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2차 전지의 주가 상승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다음으로 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에 따른 변화들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대책 발표 직후 바로 적용이 시작된 규제 지역 지정과 달리 며칠 여유가 있었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본격 효력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규제 지역과 동일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에서 이제는 갭 투자가 원천 차단됩니다. 김한나 기자, 토허제 규제 범위와 내용 일단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부터 37개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고 팔 때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갭 투자가 원천 차단됐습니다. 다만 전월세를 낀 물건의 경우 실거주를 약속하고 기존 세입자가 4개월 이내에 나가기로 합의한 퇴거 확약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70%에서 40%로 낮아졌는데요. 규제 지역에 3억 원이 넘는 집을 가졌다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동안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이 금지됩니다. 아울러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까지 계약을 했어야 이번 토호구역의 효력을 피할 수 있는 겁니까? 이번 대책은 새롭게 토어제에 포함된 지역의 경우 구역 지정 효력이 오늘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어제까지 잔금을 치렀다면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만 치른 경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계약이 시행일 이전에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또 지난 6.27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실거주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았다면 전세나 월세를 줄 수 없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매번 정부 규제가 그랬듯이 이번에도 부동산 규제 발표 몇 주 전부터 시장에 이런저런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에 대책 발표 직전이던 추석 연휴까지도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하게 계약서를 써야 했던 매수자들이 신고가 계약을 받아들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김한진 기자, 대책 발표를 앞두고 일단 거래가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네, 국토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3일부터 10일 사이 서울에서 총 476건의 아파트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세 낀 매매를 가리키는 이른바 갭투자 수요가 활발해지면서 연휴 기간 막판 매수세에 불이 붙었던 건데요. 지역별로는 강동구와 성북구가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포와 노원, 동대문, 영등포구 등이 순이었습니다. 일찌감치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는 거래가 미미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격도 크게 올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 당일 15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같은 전용 면적이 지난 6월 말 14억 2천만 원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석 달 반 만에 1억 3천만 원이나 뛰었습니다. 내 집 마련에 조급해진 실수요자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급매수에 나서면서 매도자 우위 속 신고가 거래가 줄을 이은 겁니다. 이번 규제 발표로 갭투자가 원천 봉쇄되는 등 수도권 상급지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더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시중은행 대출 문턱도 더 높아졌는데요. 우리은행은 오는 11월과 12월 영업전별 부동산 금융상품 판매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한은행은 올해 말 실행분까지 대출 상담사를 통한 신규 대출 접수를 중단했고 하나은행도 대출 모집인을 통한 11월 신행분 가계대출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매주 월요일 전해드리는 이번 주 경제 이슈 딱 셋입니다. 함께 살펴볼 조슬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조 기자, 먼저 주요 키워드 세 가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감 정책 공방, 김범수 1심 선고, 그리고 금리 동결 유력까지 키워드 나왔는데요. 자,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보면 국감은 온갖 곳에서 각종 공방을 벌이게 되는데 이번 주 특히 눈여겨볼 국감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당장 오늘 열린 이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감, 그리고 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리는 한국은행 국감이 각각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위 국감은 이 지난주 대책이 나왔죠. 11호 대출 규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투기 수요 차단 정책 목표, 그리고 실수요자 타격 부작용 우려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습니다. 또 생산적 금융, 소상공인 빚 탕감 같은 이 이재명 정부 금융정책과 롯데카드 해킹 등 이 보안 사고 이슈도 국감에서 다뤄졌습니다. 한은 국감에서도 이 서울과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 문제, 또 가계대출 증가 같은 이 부동산 이슈가 주목받았습니다. 내일은 금융감독원 국감이 열립니다. 금융회사 횡령이나 이 부당대출 등 이 내부 통제 부실 문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후속 대책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이야기죠. 네. 1심 선고 일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정 공모 의혹과 관련한 이 김범수 창업자의 1심 판결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내일 오전 나옵니다. 김 창업자는 이 카카오가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이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보다 높게 설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말 결심 공판 당시 김 창업자에게 이 징역 15년 또 벌금 5억 원을, 법인에는 벌금 5억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만약 김 창업자나 이 카카오 법인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카카오의 향후 신사업 로드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창업주의 공석을 메우며 카카오톡 개편을 진두지휘 중인 정신화 대표의 어깨도 무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뒤처진 AI 사업을 살리기 위해 야심차게 단행했던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한 차례 된소리를 맞은 가운데
이달 말 공개되는 챗 GPT 탑재 서비스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보면 이번 주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이루어지는 일정인데 금리 동결 유지가 유력한가 봅니다. 맞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주 목요일이죠. 오는 23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현재 2.5%인 기준금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데요. 물가는 다행히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불안, 여기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이 11월 금리 인하 신호 여부에 주목하는 분위기인데요. 부동산 시장과 이 환율이 진정되면 금리를 내릴 수 있을지, 관세 등 이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해 좀 더 지켜보자고 할지 23일 금통위에 관심이 쏠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경제 이슈 키워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감 정책 공방, 김범수 1심 선고, 그리고 금리 동결 유력까지 짚어봤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 하자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하자 판정이 많은 건설사들의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어떤 건설사들이 상위권에 올랐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올해 들어서 어떤 건설사들이 하자 판정을 많이 받았습니까? 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 공동주택 하자 접수와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하자 판정이 가장 많았던 건설사는 HJ중공업으로 154건을 기록했습니다. 뒤이어 제일건설과 순영종합건설, 대우건설, 해우 ENC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자로 지목된 사안은 다양했습니다. 조명이나 설비의 기능 불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고, 이어 타일 도배 들뜸, 균열, 결로, 누수 등 마감 불량도 많았습니다. 입주민의 생활 불편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아무래도 소비자의 기대감도 크고 고가 아파트의 시공이 많은 대형 건설사들의 하자 문제가 특히 더 관심을 받는데 이 부분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5년 누적 기준으로 GS건설이 1위를 차지했고, 이어 계룡건설, 대방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여전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6개월 하자 판정 상위 20개 업체에서도 대형 건설사는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SK 에코플랜트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형사들조차 하자 비율이 높은 것은 하청 구조나 공사기간 단축 압박 등 구조적인 요인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브랜드 파워에 기대 계약을 서두른 입주민 입장에선 하자 보수 지연이나 책임 떠넘기기로 인한 2차 피해도 잦다는 지적인데요. 국토부는 명단 공개를 통해 이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단순 공개를 넘어 처벌 강화 등 실질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이어서 우리 경제 전반적인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아직 결론을 못 낸 미국 관세 협상에 치솟는 물가와 부담스러운 부채, 여기에 어려운 고용 환경까지 경제의 불확실성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기업들의 경영 전망이 코로나19 때보다 더 나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이번 조사가 제조 기업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했던데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기업 2,275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제조기업 75%가 올해 영업이익이 연초 목표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조사 때 74%였는데 이보다 더 높아진 겁니다. 올해 영업이익 적자를 예상한 기업은 32.1%로 흑자를 예상한 기업보다 많았습니다. 올해 적자 전환한 기업 비중도 7.1%로 흑자 전환 응답의 2배를 넘었습니다. 네, 그 배경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아무래도 내수와 수출 전반에 걸쳐 있는 만큼 대내외적 불확실성 모두에 영향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 등과 같은 비용 증가와 함께 관세와 같은 불확실성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적으로 내수 침체와 비용 상승의 요인들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관세 부담 같은 복합 리스크를 한꺼번에 감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경영 관련 제도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은 5%에 그치는 등 기업이 체감하는 경영 규제는 늘고 있는데요. 특히 법인세 인상 등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습니다. 또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기업 규제 강화나 노사 부담 증대 등도 우려 사항으로 꼽았습니다. 대한상인은 국회와 정부의 입법과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보셨던 이번 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총재의 경제 관련 인식이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기준금리 결정을 둘러싼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부동산일 텐데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네, 과열을 막을 필요가 있다면서 시장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수도권 집중이라든지 가계부채라든지 사회에 미치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저희가 유동성을 더 늘림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예상해왔던 10월 기준금리 유지에 힘을 실은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한국은행은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월과 8월에 2배 가까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이창용 총재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입시제도나 이런 교육 문제도 해결해 서울 인구 유입을 줄여야 궁극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시장을 잡기 위한 목적보다는 자산 간 보유세가 공정한지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과열을 막겠다는 목표는 하느니나 정부나 같은 건데 정부의 그 수단이었던 부동산 규제 대책에 대한 이 총재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먼저 이창용 총재는 이번 15 대책을 통해 DSR에 전세자금 대출이 포함된 것을 두고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세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레버리지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시 부동산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현 대책에 공급 대책을 더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시장 상황에 따라 대책이 나온 것이라며 과열 양상을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 중단에 하나은행도 합류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올해 관련 실행분 한도가 소진돼 기존 접수건까지 실행한 뒤 내년 1월 이후 실행 예정 대출의 신청만 받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도 대출 상담사를 통한 대출을 최근 전면 중단했고 월별 한도를 설정한 NH농협은행은 다음 달 한도가 소진돼 접수를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자동차 수출이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미국 수출의 부진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8% 증가한 64억 1천만 달러로 역대 9월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은 같은 기간 7.5% 감소해 최근 7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